자, 모의 문제 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약 문제고요. 그리고 2009년도 리트 논술 기출 문제입니다. 해설과 예시 답안은 기초교재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그 내용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안을 쓸 때 가장 여러분들이 체크해봐야 될 체크리스트는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문제에 대답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문제에 대답한 것, 이 대답한 것을 과연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과연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구조를 선택했는가?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 구조가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맞네 라고 생각할 만한 구조인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이 의도와 일치하는 용어 내지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신의 표현을 타인도 오해 없이 이해하는가 라고 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문제에 대답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우선순위. 문제에 대답했는가? 그리고 문제에 대답하고 나면 무엇을 보는 거냐면 큰 구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 보는 거냐면 세부적인 표현력을 보는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시험은 귀납적인 형태가 아니라 연역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에 대답한다는 큰 목적에 따라서 큰 구조와 세부 표현이 결정되는 연역적인 형태. 대전제를 만족시키는 전제, 대전제를 만족시키는 소전제, 소전제를 만족시키는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피라미드는 아랫단에서부터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윗단에서부터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피라미드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설계를 하는데요. 피라미드의 높이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높이가 100m다. 그러면 100m에 맞춰서 쭈르륵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게 있더라고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피라미드의 전 단계에 뭐가 있냐면 굴절형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굴절형 피라미드가 뭐냐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맨 처음에 피라미드를 짓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급격하게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 지어질 줄 알았지. 근데 짓다 보니까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뾰족하게 서니까 이걸 갖다가 완만하게 만들어갖고 높이를 끊어버린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원래 높이는 더 높았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높이에 맞춰가지고 이 경사를 결정해서 하단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지을 때는 하단부터 지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성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구성하고 실제로 쓸 때는 아래에서부터 쓴다 라는 느낌이면 아마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먼저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시문 가완화를 논지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요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400에서 500자가 되겠네요. 자, 제시문 가완화를 논지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쓰라는 얘기는 일단 먼저 이렇게 되겠네요. 가와 나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논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논지를 P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 논지 P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학생 A와 학생 B가 있어요. 학생 A는 로스쿨에 진학할 거고요. 학생 B는 취업을 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공통된 논지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직업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공통된 논지이겠지만 그 차이점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지에 관련해서 P1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나에서는 P2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게 뭐가 될 거냐면 공통된 논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차이점이 드러나게 요약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논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달라.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세부적으로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요약하라고 되어 있죠. 요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랑 다르냐면 축약과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요약과 축약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중요한 걸 중심으로 줄이는 겁니다. 축약은 그냥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저를 축소한다. 제 인생을 축소한다고 쳐보죠.
제 인생을 축소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축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몇 년도에 중학교에 들어가고 몇 년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력서죠 거의. 이게 축약이거든요. 제가 살아나간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줄여서 넣는 겁니다. 요약을 한다고 치면 달라집니다. 요약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학생들에게는 저의 선생으로서의 모습을 중심으로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년생이고 제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로스쿨 입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판단할 것들을 주는 게 요약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친구에게 저를 요약한다면 제 직업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친구로서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줄여주는 게 맞겠죠. 그 축약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를 갖다 그대로 카메라로 찍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축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모습을 그대로 스마트폰 화면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 그대로 줄이는 겁니다. 저를 갖다가 스마트폰 화면의 형태로 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걸 그대로 줄여서 이 형태로 집어넣는 게 축약이 되겠습니다. 요약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화가가 저의 특징을 잡아서 그린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입체파인 피카소가 저의 특징을 잡아서 그린 것과 야수파인 사람이 특징을 잡아서 그린 것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질 수 있겠죠. 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하게 준 이 지점을 중심으로 줄여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랑 다르냐면 축약과는 다른 것이죠. 이거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400자에서 500자라는 분량 제한을 주었거든요. 이게 또 엄청난 힌트가 됩니다. 뭔지 보겠습니다. 400자에서 500자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글자 수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일단 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 글자 수를 채우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닫습니다. 쓸 게 더 많은데?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역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역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산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예산이 하나는 시험 시간이죠.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량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분량이라고 하는 버짓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글자 수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로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문장 수, 마침표의 개수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문장의 글자 수를 보자면 여러분들의 한 문장이 보통 글자 수가 얼마쯤 되냐면 50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8문장에서 10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의도를 이렇게 가져가 주시기를 바래요. 이 문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지금 예산의 한계가 8문장에서 10문장인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물어봤죠? 제시문 가의 논지가 P다. 제시문 나의 논지가 P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한 문장이 먼저 되겠네요. 자, P1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또 한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에다 한 문장을 썼어요. 여기다가 지금 한 문장을 썼어요. 그럼 벌써 몇 문장이 나오냐면 4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남은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4문장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점수가 만약에 20점이라고 치면요. 20점이라고 치면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분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한 8문장에서 10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문장을 쓴다고 쳤을 때는 한 문장당 점수가 몇 점이냐면 1문장당 점수가 2점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 외에 한 문장을 내가 쓰고 싶은 걸 한 문장 썼다. 그러면 나는 점수를 2점 잃은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내가 한 문장을 내 맘대로 썼기 때문에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문장을 버린 게 되잖아요. 이걸 보고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게 어떠냐면 2점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통해서 딸 수 있는 점수를 또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4점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상대편 거라면 마이너스 4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무엇을 써야 될 것인가, 반드시 써야 될 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 분량에 맞춰서 예산을 갖다가 할당을 해보시고 그리고 예산을 할당한 이후에 내가 쓰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이후에 쓸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을 예쁘게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예쁘게 한번 그려보자면 가나의 논지가 있을 거고요. 이걸 P라고 생각한다면 그 논지의 차이점을 P1과 P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가라고 치면 이게 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면 논지 P 얘기하는데 한 문장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한 문장을 썼으니까 이 부분에 쓰는 문장은 3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남아있는 건 5문장에서 몇 문장이 남아있냐면 5문장에서 7문장이 남아있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의 논지에 P가 있고 그리고 P1이 있음을 뭐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 구체적 증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도 P와 P2가 있다는 걸 세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 구체적인 증명에 얼마가 있는 거냐면 전체 합쳐서 지금 5문장에서 7문장이 있는 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자면 여기서 3문장, 여기서 3문장 정도를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 분량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아는 걸 다 쓴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원하는 지점을 쓴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겁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100층이었으면 좋겠어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 돈이 없죠. 저는 한 150평대에서 살고 싶어요. 예산은 얼마시죠? 1000만 원이요.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의 한계 분명히 있고 땅의 크기의 한계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뭐랑 다르냐면 글쓰기 능력 자체와 다른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내가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재료를 쓸 수 있는 글쓰기와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분량으로 써야 되는 글쓰기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그 점을 꼭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용 글쓰기다라는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 이게 동일한 논지를 가지고 있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시문 보겠습니다. 놀라운 가설에 따르면 당신, 즉 당신의 기쁨과 슬픔, 당신의 기억과 야망, 당신의 자유의지는 신경세포들을 연결시키는 분자들 그리고 그 모두의 집합물의 행동에 불과하다.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뇌과학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너는 뉴런들의 꾸러미에 지나지 않아. 이 가설은 일반적인 통념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진정 놀라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간 부분을 생략했고요. 의식을 환원주의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난관에 봉착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붉은색을 보는 것과 상관된 신경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미래에도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원주의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어려울 것인데 미래에는 뭐 할 거다?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말해서 만약 당신의 머릿속에서 특정한 뉴런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당신이 붉은색을 지각한다고 뭐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인데 노벨상을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타는 방법이 뭐냐? 인간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을 어떻게 추출이나 분리하지 않고 인간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기계의 원리를 개발하면 이론을 개발하면 노벨상을 탑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엑스레이, X선 발견한 렌트겐, 퀴리 부인 다 노벨상 탔거든요. 그 이후에 뭐가 나왔냐면 CT라는 게 나왔죠. 엑스레이 이후로는 CT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MRI가 나왔고요. 요즘엔 PET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최신 기술들인데 PET가 이제 양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자 단층 촬영은 실제로 사람이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계에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인간의 어떤 혈류량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무엇을 하냐면 뇌 연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뇌가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척수고 이렇게 뇌가 있다고 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야, 이 사람을 PET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PET는 실시간으로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사람한테 자, 지금부터 시를 써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PET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혈류량이 늘어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 이곳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자 지금부터 옛날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무슨 추억이요? 10년 전에 있었던 무슨 추억이요? 그랬더니 여기가 빨개지는 거예요. 여기에 혈류량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아, 기억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사람을 가지고서 실험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누적시켜 나가면 그 지점을 특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뭐 전두엽 부분에 무슨 뭐 언어 중추가 있어서 뭐 어쩌고 이런 게 다 이런 실험의 결과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과학은 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PET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이 PET 같은 기계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저 생각해보면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개인 병원을 가도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거든요. 기계가 굉장히 작아졌고 굉장히 기계가 단순해졌고 그러면서도 복잡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작아졌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제가 예전에 쓰던 컴퓨터의 성능이 한 10만 배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거든요. 이렇게 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PET 기술이 정말 작아져가지고 여기에 붙일 수 있게 되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만약에 이걸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여기 앞부분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제가 말을 하는 게 먼저일까요? 제가 이 부분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1초 후에 제가 무슨 말을 할 거다를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랑 똑같겠죠? 제가 만약에 빨간색을 봤어요. 빨간색을 보면 이 빨간색을 봤는데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됐어요. 이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제가 무엇을 봤다는 뜻이에요? 빨간색을 봤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먼저냐, 이것이 먼저냐죠? 빨간색이 먼저 있었고 이게 제 눈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을 봤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뇌가 작동을 했겠죠? 그럼 이 뇌를 갖다가 먼저 체크할 수 있으면 제가 말하기 전에 너는 빨간색을 봤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놀라운 가설입니다. 이게 가능해질 거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이게 가능해질 거다. 예,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식을 환원주의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예요.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로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설명하겠다라는 관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재심은 나입니다. 이 재심은 나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논리인데 뇌 연구에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논리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쉬운 문제는 뭐냐? 내가 빨간색을 본다. 이거는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한다? 이건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분필이 있습니다. 이 분필은 하얀색이죠. 자, A라는 사람이 분필을 봤어요. B라는 사람이 분필을 봤어요. 둘 다 똑같이 흰색을 본 겁니다. 둘 다 흰색의 분필을 본 거예요. 이거는 어떠냐? A냐 B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이지? 흰색. 그런데 분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에 있었던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친구한테 분필을 던져갖고 친구랑 싸우다가 친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분필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A에게는. 그런데 B는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왜냐? 어린 시절에 선생님한테 분필로 맞았어요. 그때 그 충격이 그래서 애들이 다 나를 비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좋은 추억인 것이 이 사람한테는 최악의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분필을 보고서 A와 B가 동일한 생각을 할까요? 다른 생각을 할까요? 이 분필이 흰색이다라는 거는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이 분필을 보고서 흰색이다, 이 분필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친구요? 트라우마요. 이거는 이 각각의 뇌에 있는 기억을 다운로드하지 않고서는 모를 겁니다. 심지어 그 기억이 다운로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흰색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문제다. 그런데 뇌의 문제는 인간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왜 그렇게 연상되는가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뇌신경 이런 PE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이 빨개지네? 흰색을 봤구나, 빨간색을 봤구나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A와 B에 있어서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쉬운 문제는 풀린다. 반면에 어려운 문제는 기능 수행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문제다. 기능 수행 메커니즘이란 이거예요. 자, 공이 날아와요? 피해요. 이거는 단순히 기능 수행을 하는 거죠. 공이 날아와요? 이 공을 보고서 헤딩을 할 거냐 아니면 이 공을 보고서 잡을 거냐 아니면 이 공을 피할 거냐.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축구선수는 헤딩을 해서 골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야구선수는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기능 수행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의식과 관계된 모든 행동 기능과 인지 기능이 설명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논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하나는 뭐냐면 충분히 뇌신경 작용만으로 이걸 공부함으로써 학습함으로써 내지는 이걸 연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반대쪽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지점도 있겠지만 해결될 수 없는 지점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을 소재로 사용해서 논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논지의 차이점은 일단 가와 나의 공통된 논지는 인간의 의식과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한쪽에서는 쉬운 문제로, 즉 뇌신경 작용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설명 가능하다. 나 쪽에서는 아니 쉬운 문제는 설명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설명 불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요. 이게 참 대단한 게 이런 건데 요즘에 뉴로 사이언스 쪽이 좀 굉장히 좀 핫하게 뜨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일 지금 요즘 핫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이게 한 7년 전쯤에 학생들한테 설명했던 건데요. 뭐가 있었냐면 원숭이 있죠? 원숭이의 뇌에다가 여기다가 은으로 된 전극을 뇌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뇌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전극을 통해 갖고 외부에서 이 뇌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넣어주는데 성공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뇌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뽑아내는데도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인간에게 이걸 갖다가 적용하려는 이거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에다가 직접 전극을 여기 뇌에 직접 은으로 된 전극을 갖다 박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케이블을 꽂는 거죠. 이런 지금 형태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외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탐침봉을 꽂아놓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센서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 뇌파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지금 경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제가 이게 한 달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있었던 일인데 최초로 그 연구를 하는 이 과학자가 자기 뇌에다가 이걸 갖다가 그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를 썼는데 말을 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쓰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뇌파만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만으로 트위터를 처음 썼어요. 이게 지금 가능해졌다. 미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 뭐가 되지 않았을 뿐 내 주변에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문제가 09년도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주변에 와 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로스쿨 면접 문제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지금 요즘에 되게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러한 AI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인간과 그 외부 환경의 결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간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까지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요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논지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밝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논지는 여기가 지금 P입니다. 여기가 P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P1, P2 해서 논지의 차이점을 먼저 밝혀주었고요.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 논증,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세부 논증을 베타라고 치자면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답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증명을 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크게 두 문단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못 쓴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가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해서 두 문단으로 쓰면 잘못 쓴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단순히 가 축약, 나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논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써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성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문단이 이 두 문단 구조와 이 두 문단 구조는 문단의 구성으로서는 두 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가와 나는 인간의 감정이나 의식을 뇌신경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견해를 달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 뇌신경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공통논지 P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것으로써 가와 나의 P1과 P2를 가르는 차이점이 된다. 그러면 이 차이점을 얘기했으니까 그 차이점을 각각 증명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1과 P2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와야 되겠죠.
간은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인간의 감정과 의식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붉은색에 대한 지각, 붉은색을 보는 것은 뇌의 특정한 신경작용으로 설명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나는 지각과 같은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봤다, 흰색을 봤다, 이러한 지각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라서,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서 뇌신경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극심한 고통이나 행복감, 이런 거는 감정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거기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뇌신경작용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늘이 파랗다를 지각하는 것과 같은 쉬운 문제는 뇌신경작용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고서 야, 기분이 오늘 상쾌하다, 야,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는 뇌신경작용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에 따르면 가와 같은 환원론자들의 주장은 쉬운 문제에서는 일정 정도 의미가 있으나 나에 따르자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에서는 뇌신경 메커니즘이 이것을 엄밀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지점에서 환원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긴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차이점만 드러내고 여기서는 그 차이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상세한 구체적인 논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술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은 내가 문제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했는가, 그리고 그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논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크게 틀리는 부분은 뭐냐면 간은 이렇다고 한다, 나는 이렇다고 한다라고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쓰면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분량으로 치자면 반반 구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똑같은 두 문단이지만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문제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가, 나를 유역하면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가와 나를 각각 유역하시오. 실제 문제가 이거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답안을 구성했다면 다른 문제에 대답을 한 겁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답안을 봤는데 이 답안을 보고서 문제를 모르는데 이 답안을 보고서 어떤 문제에 대답한 것인가 유추해 볼게요. 추론을 했어요. 제 생각에 추론은 이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실제 문제와 같은가? 다르죠? 그러면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쓴 답안을 만약에 이 답안의 구조를 문제를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진짜 실제로 출제된 문제를 이 사람이 추론해냈는가? 그러면 딱 문제와 답안을 보고서 추론한 게 맞으면 잘 쓴 거고요. 그게 아니라 추론해낸 문제와 내가 실제 풀었어야 될 문제가 다르다라고 하면 잘못 쓴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구조에 따라서 답안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답안을 보고서 이 문제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다른 문제가 나왔다는 건 잘못 쓴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답안지를 써보면 내가 그렇게 쓰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아 나가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좋은 수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 문제 1번에 대한 해설을 마쳤고요. 기초 강의 1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